에노모토 히데타케의 비로소 진정한 나를 살다 8장.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길. 잘 살기 연구소 설립. 새로운 스토리를 찾아서. 막상 경영에 복귀하니 6년이나 현장에서 떨어져 있었던 만큼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있을까 하고 생각하니 자신도 없고 잘 되리라는 보장도 없었다. 그럼에도 나를 붙든 건 단 하나. 무언가의 이유로 지금 이곳에서 나를 필요로 한다고 믿고 일단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는 결심이었다. 숫자상으로만 보면 CTI 재팬의 매출은 최근 몇 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고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위기라고 할 만큼 경영 악화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숫자로는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위기가 나에게는 느껴졌다. 그것은 다름 아닌 스토리텔링 상실이었다. 한 사업이 존속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꼭 필요하다. 스토리텔링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이다. 물론 이 스토리는 성장과 환경 변화에 맞추어 달라져야 하고 계속 진화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CTI 재팬은 창업 이후 10여 년이 지난 지금 처음과 같은 신선함이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다시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 수 있을까?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회사를 구성하는 사람들과의 대화라고 생각하고 제 취임 후 철저하게 대화의 장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동일본 대지진에서 탄생한 슬로건. 새로운 스토리가 탄생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대일본 지진과 그 직후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였다. 이 사건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도호쿠 지방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일본 국민들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았다. 나 또한 이 사건으로 크게 흔들렸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어준 것은 CTI와 체인지 더 드림 그리고 트랜지션 타운 등의 활동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었다. 특히 CTI 코어 액티브 코칭과 코어 액티브 리더십을 통해 배운 것들은 나 자신이 직면한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지를 알려준 나침반과도 같은 것이었다. 코어 액티브는 하나의 스킬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가장 자기답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지혜다. 동일본 대지진을 겪으면서 이 생각이 더욱 강해졌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다. 이런 마음 덕분에 새로운 슬로건이 탄생했다. 코어 액티브를 더 빨리, 더 멀리.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경영에 복귀하면서 한 가지 마음먹은 것은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을 하자였다. 그러기 위해서 체인지 더 드림과 트랜지션 타운을 통해 배운 것을 최대한 활용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여기서 탄생한 것이 프로젝트 311이다. 이 프로젝트는 민간 재해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아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가 가장 컸던 도호쿠 지역에 찾아가 코어 액티브 코칭을 실천하는 봉사활동이다. 또 코칭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피폐해진 재난 지역에서 서로 소통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코어 액티브 대화 기술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이들 프로그램은 코칭의 범위를 넘어 재해석된 활동이었으며 이 중에는 지금까지 코칭에서 암묵적으로 금기시되어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코어 액티브를 더 빨리, 더 멀리라고 하는 슬로건에 맞는 새로운 스토리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해보자는 각오로 임했다. 이런 활동들도 한몫하여 2011년 후반에는 CTA 재팬 전체적인 분위기에 밝은 에너지가 넘치기 시작했고 프로그램 참여자 수도 회사 매출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2012년이 되자 이전까지는 이렇다 하게 내세울 것이 없던 회사의 대외적인 이미지도 점차 자리 잡아갔다. 이쯤 되자 이제 내가 CTA 재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그래서 같은 해 6월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나 더 끝내고 나면 다시 경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역할의 전환.
뒤돌아보면 나는 2000년에 CTA 재팬을 설립한 이래 12년간 코어 액티브를 비롯하여 체인지 더 드림과 트랜지션 타운과 같이 외국의 훌륭한 활동을 일본에 소개하는 소개자의 역할에 충실해 왔다. 그리고 이것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회사나 NPO의 형태로 사업을 일구고 운영하는 지휘자의 역할도 맡았다. CTI 재팬의 경영에서 다시 물러나게 된 지금 내가 결심한 것은 이제 두 가지의 역할에서는 손을 떼자였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알게 된 점, 배운 점들은 나만의 형태로 정리하고 통합시켜서 새로운 활동을 만들어 보자고 생각했다. 이렇게 해서 2012년 말에 탄생한 것이 잘 살기 연구소다. 그리고 때마침 후진호의 새로 지은 거처를 기반으로 다시 심기일전하여 완전히 새로운 길을 향하여 한 발 내딛기로 했다. 사실 무엇을 해보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경험해온 것들이 모두 지금부터 하는 일을 위한 준비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지금의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지금의 나밖에 할 수 없는 일 모색하는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인생은 주사위 게임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치 인생을 도착 지점이 정해져 있는 여정이라고 생각하고 누가 더 빨리 도달하느냐에 초점을 맞춰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 예를 들어 정치인이 되거나 회사 경영자가 되겠다고 하는 도착 지점을 목표로 삼아 열심히 달리는 것이다. 사람에 따라 내 집 마련이나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는가 하면 부자 되기, 유명해지기, 성공하기, 행복해지기 등과 같이 추상적인 목표를 갖기도 한다. 목표가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그 게임판에서 가능한 한 빨리 나라고 하는 말을 다음 칸으로 옮기는 일이다. 그러나 인생은 도착 지점이 정해진 주사위 게임이 아니다. 물론 목표를 갖는 일 자체는 나쁘지 않다. 다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인생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며 설령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생이 끝난 것도 아니다. 인생을 주사위 게임으로 보는 사람들의 특징은 앞으로 나간다,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의 이분법적인 결과론서거를 갖고 있어 그 과정이 가지는 소중한 가치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래서 빨리 도착 지점에 다다를수록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라 당황해한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와 같은 유명인들이 목표 상실 증후군에 걸려 약물에 빠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종종 보게 된다. 옆에서 보면 누구나가 부러워 마지 않는 성공을 거둔 사람이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계속 앞만 바라보고 달리던 사람이 막상 도착 지점에 도달했을 때 밀려드는 허탈함과 공허함은 상상 이상으로 큰 것일지 모른다. 게임이 끝났을 때의 두려움. 실제로 나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우연한 기회에 쓴 책이 예상외로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걸 계기로 코칭 회사를 설립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나니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갑자기 막막해지는 목표 상실 상태에 빠졌다. 사업을 더 큰 규모로 늘리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왠지 거기까지는 열정이 끌어오르지 않았다. 다행히도 지금이야말로 앞으로 나아갈 때다라고 하는 내면의 소리에 따라 피스보트에 승선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었다. 20대 즈음에 나는 35살에는 독립을 해서 세계를 무대로 사업을 펼치고 책을 써서 출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누구나가 인정할 만한 아주 큰 성공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세운 목표를 다 이루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사업에도 어떤 일에도 열정이 생기지 않았다. 결국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고 스코틀랜드로 이주를 결심했을 때에는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으로 괴로움에 빠져 있는 상태였다. 이때 문득 머릿속을 스친 것은 내가 너무 빨리 게임을 끝내버린 것일까라는 생각이었다. 마치 하늘에서 그동안 수고 많았구나, 너에게 주어진 역할은 여기가 끝이다 라는 목소리가 들리며 이제 나를 폐기 처분하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지만 당시에는 상당히 진지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을 해본 덕분에 이제는 인생은 도착 지점에 다다르면 게임판을 접어야 하는 주사위 게임이 아니라 계속 진화하는 프로세스라고 생각하게 됐다. 인생관이라고 하는 안경. 인생을 주사위 게임으로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진화하는 프로세스로 여길 것인지는 그 사람의 인생관에 달려있다. 사람의 인생관은 실로 다양하여 100사람이 있다면 100가지의 인생관이 존재할 것이다. 나는 사람의 인생관도 그렇지만 사고방식이나 견해도 맞다 틀리다 혹은 우수하다 열등하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도움이 되는 사고방식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생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특히 인생관의 경우는 일시적으로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통틀어 힘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을 주사위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힘은 생기지만 도착 지점에 도달해버리면 목표가 없어지거나 의욕 상실에 빠진다. 이것은 일생을 통틀어 힘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는 어떤 사고방식이나 견해를 곧잘 안경에 비유한다. 자신에게 힘을 주지 않는 견해는 마치 도수가 맞지 않는 안경과도 같다. 이때 도수를 맞는 안경으로 바꾸면 아주 또렷하게 잘 보일 것이다. 실제로 어떤 인생관이 자신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어떤 안경을 써야 할지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인생을 등산으로 볼 것인가, 강의 흐름으로 볼 것인가? 인생관을 말할 때 흔히 등산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다. 산 정상을 향해 열심히 오르는 모습은 인생을 주사위 게임으로 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즉, 정상에 도달하면 게임 끝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정상에 오르는 일에는 열심이지만 그 이후까지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실제로 인생을 등산에 비유할 때 정상에 오르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내려오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만일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조난을 당해 목표 상실 증후군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것이다. 웃고 넘길 일이 아닌 것이 인생을 등산으로 보는 안경은 개인의 레벨을 넘어 회사의 레벨까지 침투해 있다. 특히 나이와 깊은 관계가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물론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개 40대를 정점으로 해서 그 전까지는 상승 곡선, 그 이후는 하강 곡선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종종 50대에 들어선 사람들이 이제는 하산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인생을 등산으로 보는 인생관이 얼마나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나는 오히려 인생을 강의 흐름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은 처음에는 얇은 물줄기로 시작해서 다른 작은 시내들을 만나 점점 굵어진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큰 바다로 이어진다. 인생이야말로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해서 점점 굵은 흐름으로 변하는 것이 아닐까. 인생을 강의 흐름으로 보는 인생과는 앞서 제3장에서 소개한 흐름을 타는 인생과도 연결된다. 이제 당신은 인생을 등산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강의 흐름으로 볼 것인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물론 인생관이라고 하는 안경이 이 두 종류밖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강의 흐름으로 보는 인생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해보겠다. 인생은 늘 업데이트된다. 인생을 강의 흐름에 비유했을 때 그 강으로 흘러드는 하나하나의 물줄기는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는 동안 날마다 새로운 경험을 축적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했을 때 경험들이 쌓이는 것은 물줄기가 모여 큰 강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새로운 물줄기가 합쳐질 때마다 강은
지금까지의 강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강으로 업데이트 된다는 사실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경험을 쌓을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 되는데 의외로 이 사실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적다. 가장 큰 이유로는 하루하루 쌓이는 경험을 자신의 자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자원은커녕 아예 의미를 두지 않거나 심한 경우 낭비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제4장에서도 말했듯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으며 쓸모없는 경험은 단 하나도 없다. 따라서 어떤 경험이라도 그 사람에게 있어 훌륭한 자원이 된다. 하나의 경험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경험에서 가치를 발견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자신의 인생에 이를 활용해야 한다. 물론 인생의 모든 경험을 다 활용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이것들을 의식적으로 자원이라고 인식하면 할수록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경험을 통합하여 인생 업그레이드하기. 이렇게 인생에서 경험한 것들을 의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단순히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경험이 인생에서 통합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통합된다는 표현은 의미가 있는 형태의 일부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새 경험을 하는 것으로는 자원은 늘어나겠지만 이를 활용하지 않으면 보석을 갖고도 썩이는 꼴이 된다. 보석의 가치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애써 모아서 집안에 두기만 한다면 그다지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경험을 통합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무슨 말일까? 이번에 소개한 에피소드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다. 아마존에서 경험한 주술 의식을 통해 CTI 재팬 경영에 복귀한 나는 처음에는 복귀한 이유를 찾기 힘들었다. 단지 알고 있었던 것은 회사를 설립할 당시와 약 6년 후에 지금의 나는 회사 경영에서 추구하는 바가 달라졌다는 사실 하나였다. 스코틀랜드로 이주해서 체인지 더 드림과 트랜지션 타운을 만나게 됐고 이들 활동을 일본으로 갖고 와서 활성화시킨 장본인이기에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이 타이밍에 다시 한번 내면의 소리를 통해 나를 부른 것이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 특별한 역할이 무엇이었을까를 지금 뒤돌아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말해 코칭을 임파워먼트하는 것이었던 것 같다. 코칭 자체가 사람과 조직을 임파워먼트하기 위한 기법이지만 CTI 재팬은 그 당시 이것을 본래 갖고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했다. 나는 회사를 떠나서 경험한 시민운동을 통해 배운 것을 활용하면서 그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낸 것이 이번 에피소드에서 소개한 프로젝트 311과 코어 액티브 대화 기술 프로그램이었다. 물론 이들을 통해 코칭을 얼마만큼 임파워먼트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나 자신은 지금까지 활동해온 체인지 더 드림과 트랜지션 타운이라는 두 시민운동에서의 경험을 가능한 한 모두 활용하려고 늘 의식하고 있었다. 그 덕택에 이런 경험들이 통합되어 같은 회사 경영이라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나만의 역할을 다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즉,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합함으로써 인생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었다. 있는 것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경험을 통합함으로써 인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자 할 때 필요한 힘이 있다. 이를 짧게 표현하면 창의력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창의력과는 다르다. 여기에서 창의력은 이미 있는 것으로 만드는 창의력을 말한다. 요리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정하고 부족한 식재료를 사오는 방법과 냉장고를 열어서 어떤 재료가 있는지 확인한 후 있는 것으로 요리하는 방법이다. 둘 다 창의력이 요구되지만 인생 업그레이드에서 필요한 것은 후자 쪽이다. 지금까지 인생에서 경험한 것들을 냉장고 속의 식재료로 생각한다면 이것들을 사용해서 어떤 요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그야말로 진짜 실력인 것이다. 그리고 이들 식재료를 사용해서 요리하는 행위가
경험을 통합하는 것에 해당하며 완성된 요리는 업그레이드된 인생에 해당한다. 이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경험을 통합하는 데 사용하는 식재료, 즉 자원으로서의 경험은 한 가지가 아니라 매우 다양하고 몇 번이고 재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조합의 수는 무한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라 생각 외로 넘쳐난다고 말할 수 있다. 하늘이 나에게 레몬을 준다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자. 지금까지 경험에 대해 얘기해봤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하자면 경험에는 자신이 의도적으로 직접 해보는 경험이 있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에게 다가오는 경험도 있을 것이다. 또 자신이 원했던 경험도 있을 것이고 원하지 않았던 경험도 있을 것이다. 내가 자원으로 받아들이고 의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인생에서 통합해보도록 제안한 경험은 이 모든 경험을 가리킨다. 즉, 의도적으로 해보고 실제로 자신이 원했던 경험뿐만 아니라 의도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은 경험까지도 포함한다. 의도하지도 원하지도 않은 경험조차도 자원으로 활용하려면 열린 마음과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내가 미국 유학 시절 많이 들었던 말이 이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해 준다. 하늘이 너에게 레몬을 준다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자. 만일 이때 아니 나는 오렌지를 원했다라고 불평한다면 더 이상의 진전은 없다. 레몬이라고 하는 경험을 했다면 그 레몬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무엇을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설탕이나 벌꿀과 같은 추가 자원을, 즉 경험을 조합해서 새콤달콤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보는 것이다. 내 경험을 말하자면 초등학교 시절 아버지 사업으로 영국에 이주해서 산 적이 있었다. 이곳에서 겪은 인종차별은 그야말로 의도하지도 원하지도 않은 경험이었다. 그 당시는 너무나도 괴로웠고 이후로도 오랫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에 더욱 이 문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거기에서 오는 큰 기쁨도 느낄 수 있었다. 지금도 국경을 초월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이때의 경험을 인생의 일부로 통합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즉, 그때의 경험이 나에게는 레모네이드가 됐다. 나이가 들수록 가능성은 확장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지 실감나지 않는가? 더 매력적인 사실은 이 가능성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확장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험의 양도 늘어나므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도 이것들을 조합할 수 있는 다양성도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다만 체력은 나이가 들수록 쇠퇴해지므로 체력을 잘 유지하면서 경험이라는 자원을 한 해 한 해 늘려가 보자. 하지만 아직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40대에서 50대가 인생의 정점이고 정점을 지나면 내리막길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앞서 말한 인생을 등산이라고 보는 인생관이다.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라고 부를 만큼 평균 수명이 늘어난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시대에 인생을 등산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에게도 손해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또 인생을 40, 50대가 정점인 등산이라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신체적으로 쇠약해지기 시작하는 것과 상관없이 의식 자체가 방어적이 된다. 50세가 넘어서 어떤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그 나이에 무슨 이라는 반응부터 돌아온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은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창업자 커넬 샌더스가 창업을 했을 때는 이미 60세를 훌쩍 넘긴 나이였다. 우리에게 켄터키 할아버지라는 애칭으로 유명한 그가 만일 등산 인생관을 가지고 스스로 인생의 한계를 정했다면 지금의 세계적인 글로벌 체인이 탄생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일찍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일본은 인구, 특히 노동력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 영향을 최소한으로 막기 위해서는 저출산 대책과 여성의 사회활동 증대와 같은 정책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존의 인생관을 뿌리부터 바꿈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인생에는 계절이 있다.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인생에는 계절이 있다고 하는 인생관이다.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기대감에 들떠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봄, 그리고 그 안에서 이거다 싶은 것이 생기고 거기에 모든 열정을 쏟으며 바쁘게 일하는 여름. 이런 노력의 성과가 결실을 맺음과 동시에 현재를 다시 돌아보게끔 하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스스로 반성의 시간도 가지는 가을. 그 가운데 솟아오른 인생에 대한 궁금증과 깊이 마주하면서 그동안 소중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을 내려놓고 다음 사이클을 대비하며 자신을 가다듬는 겨울. 인생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직선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나는 인생을 이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일정 주기로 반복되며 순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내 인생을 돌아보면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이클이 약 10년 주기로 반복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20대 후반에 잘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것이 겨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활기차게 일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갖는 가운데 탄생시킨 천직창조 세미나와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만난 코칭을 일본에 맞게 접목하며 활동을 한 것이 봄. 그리고 코칭에 관해 쓴 책이 예상외로 잘 팔린 것이 계기가 돼 미국에서 공부한 CTI 코칭 프로그램을 일본에 적용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에 매진한 것이 여름. 무리하게 일해온 것이 화근이 돼 병원 신세를 지게 됐고 그것이 계기가 돼 피스보트를 타고 세계를 돌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지금까지 우물한 개구리였던 자신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던 시기가 가을. 그 결과 40대 후반에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 사람들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회사란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을 갖고 가족과 함께 스코틀랜드로 이주한 것이 다시 겨울. 그 결과 체인지 더 드림과 트랜지션 타운이라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창조하는 시민운동을 만나고 이것을 일본에 소개하는 데까지 온 것이 또다시 새로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시작인 것이다. 그리고 계절이 한번 순환할 때마다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것들이 통합돼서 인생이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순환하면서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나선형의 인생이라는 표현이 적합할지도 모르겠다. 이 나선형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생이 지금 어느 계절에 왔는지를 자각하고 계절이 바뀌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에는 반드시 내면의 소리라고 하는 안에서 나오는 신호와 싱크로니시티와 흐름이라고 하는 바깥쪽에서 들려오는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자. 여기서 또 순환이 생길 것이다. 자, 지금 당신의 인생은 어떤 계절에 와 있는가? 그리고 어떤 경험을 활용해서 어떻게 인생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고 있는가?